자, 오늘은 2025와 2026 우리가 기출을 볼 때 그 전 것도 보면 좋은데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되니까 2025하고 2026의 기출을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위주로 조금 잠깐 짜투리 시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기출 분포를 보시면은 2026년 학년도부터 해가지고 2025년도 이렇게 양쪽 비교를 하고 있는데 2025년도부터 볼게요. 교육과정 네 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세 문제 나왔지만은 요때가 좀 많이 나왔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는 문제가 교육과정 쓰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6년도 쓰는 게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통으로 쓰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선 뭘 보냐면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문제 자체 내에서 어디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공부를 할 것인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교육과정에서 내문서 16점이에요. 12점이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보냐면, 교육론에서 10점, 여기서는 6점이죠. 그러니까 둘 다 해가지고, 지금 20점이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22점 정도 되고, 똑같이. 그래서 교육론에서 얼마큼 더 나오냐, 교육과정에서 얼마큼 더 나오냐, 이렇게 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교육과정하고 교육론 묶어서 봤을 때, 전체 80점에서 20점이라는 건 굉장히 큰 점수 분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는 예전에도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교육과정 교육론과 서양 미술사, 그래서 서양, 한국, 중국, 그 다음에 디자인사까지 포함해가지고 걔네들을 포함하면은 거의 지금 그러니까 50점에서 60점 사이로 다 포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맥락적인 요소들이 그 우리가 구분하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교육론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고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좀 암기 위주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어지간하면 우리가 봤을 때 대부분이 다 외우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만 안 외우고 간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좀 위험 부담이 크죠. 저는 그걸 이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아무래도 좀 외울 건 다 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시점에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를 하는데 지금부터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서 외워야 되는데 이제 뭐가 나왔느냐 한번 볼게요. 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매체, 미술가 매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미술가 매체가 나오든 여기서 미술 창작이 나왔는데 남은 건 미술사죠. 우리가 선택 과정에서. 그러면은 그것도 그거지만은 사실 뭐가 나왔냐가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내용 요소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이 형태로 봤을 때는 딱 두 가지를 포인트를 잡아요. 제가 지금 펜이 없어가지고 여기 지금 이 판서를 못 하는데 오늘 수업 끝나고 오늘 개강하고서 이제 바로 요거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드리려고 하는 건데 우선은 외울 때 중학교 거, 고등학교 거, 그 일반 과정, 그 다음에 선택 과정을 어떻게 외우냐면 내용 요소 위주로 외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용 요소,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성취 기준과 내용, 그러니까 어느 영역이 나오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학교 게 나와요, 고등학교 게 나와요, 선택 과정이 나와요. 이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렇게 나오면 하나 벗어나면 왕창 벗어나니까 내용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 영역에서 뭐 창작하고 매체는 나왔으니까 선택 과정에서는 이제 미술사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내용 요소를 외우시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그리고 성취 기준 이 두 가지를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시네틱스 발상법이 나왔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창의적 문제 해결법에서 브레인 라이팅의 마인드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브레인 라이팅 마인드맵이 나왔으면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발상법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차이적 문제 해결법과 여기서 보시면 지적교수법이 나왔죠. 협동학습 시 상호의존성 이것도 여기 해당되고요. 그리고 PBL도 해당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볼까?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에서 외워야 되는 것은 내용 요소, 그 다음에 성취 기준. 우선은 급한 대로 그걸 먼저 외우는 것이 급선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교수학습 방법을 외우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얘네는 단순 암기지만 얘네들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에 딸려오는 것이 이제는 발상법입니다. 그래서 발상법을 외우셔야 되는 건데 발상법은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게 정확하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기출에서 이거 외에도 기출을 기반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위주로 우선 접근을 하셔야 되고 오늘 수업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 수업에서는 지금 뭐 유튜브에서 이렇게 계획을 얘기해주고 어떤 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주지만 수업에서는 그걸 위주로 했어요, 이미. 그래서
브레인라이팅이 됐든 브레인스토밍이 됐든 마인드맵이 됐든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관찰법 같은 경우는 뭐 이제는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교육과정 변천이 나왔는데 변천은 1월 달에 하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풀이 때는 한번 살짝 다룰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변천은 계속 해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때는 변천 올해는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감상용 성취 기준 나왔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대화중심 감상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물관 미술관 수업이라는 개념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26년도는 정체성 역량인데 역량이라는 것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기반으로 해서 역량이 적용됐다.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는데 역량은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역량이라는 그 내용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윌슨 같은 경우는 교육론으로 들어가야 되긴 한데 윌슨의 상호 테스트성 같은 경우도 워낙에 우리가 이제 기호학적 개념에서 모든 작품들은 그것이 텍스트로 간주하죠. 그 텍스트로 간주하는데 그 텍스트가 결국은 텍스트와 텍스트의 관계에서 우리가 내용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상호 텍스트성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사실은 뭐좀 부지런 떨면 여기서 점수를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는 암기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론이 있죠. 교육론 같은 경우는 6점에서 10점인데, 그러니까 교육론이 안 나오면 교육과정에서 많이 나오고요. 교육과정이 얼마 안 나오면 교육론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둘 다 22점 이상 된다. 그래서 여기서 미술관, 박물관 또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대화중심 감상법도 미술관, 박물관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트렌드라고 보시면 돼. 그 트렌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교육론 교육과정, 특히 교육론이 벗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 트렌드에서 계속 맴돌기 때문에 이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미술관, 박물관 이론인데 이제 하우젠이 나왔고, 그 다음에 포코와 디어킹, 맥락적 학습 모형. 요것도 제가 다 적중한 이유는 뭐냐면, 미술관, 박물관 이론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었고, 교육론 여기서 보면 두 문제가 나는데 아르나임은 워낙에 중요하니까 아르나임은 이게 뭐 나오고 안 나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아르나임 그냥 하는 거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거고 아르나임의 특징 중 하나만 얘기를 하면 아르나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서부터 등장했던 그런 개념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저렇게 시각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어떻게 보고 우리가 그거를 접근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분석하느냐는 그런 연구를 해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르나임의 요소는 뭐 어떻게든 간에 뭐 계속 기출에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허버트 리들은 제가 이때 당시에는 나온다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 창의성에서 있잖아. 이 창의성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창의성 중심 미술 교육을 중심으로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들이 두 사람이 있어요. 로엔펠트하고 허버트 리드인데 이 허버트 리드가 그렇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허버트 리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지금도 현재 교육 과정이나 우리가 로엔펠트 발달 단계도 전부 계속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버트 리드의 개념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여러분들도 창의성이 나오지 않는다 해서 다 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관점이 그래서 기출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론에 여기서 보시면 박물관 이론, 표현기능 중심에서 드로잉 교육, 스미스 요거 완전히 기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건 사실은 표현기능도 봐봐. 지금은 표현기능이랑 상관없다고 하지만 드로잉 교육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그걸 생각을 하셔야지. 그래야 이걸 맞출 수가 있는 거니까. 드로잉 교육에 관련된 스미스와 호레이스만 프랭클린이 나오는데 요거는 기출에서 그대로 적용한 거를 응용해서 응용도 아니죠. 그냥 낸 건데 드로잉 교육이라는 것 자체는 공교육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기능 중심에서 공교육으로 우리 전환되는 상황에서 뭔가 교육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산업교육이었어요. 그래서 산업교육에 드로잉 교육이 포함되면서 드로잉 교육을 무조건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기능 중심에 대한 문제를 내야겠다가 아니라 공교육의 시작점으로 해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 거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기능 중심과 창의성과 DB 이제 학문 중심이 있다면은 거기서 뭐가 나올 거라고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뭐가 나올 건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표현기능 중심에 나오면 뭘 보고 그 다음에 창의성에서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DBA 학문 중심에서 이해 중심의 DB에서 나오게 되면 뭐가 나오고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스너는 어찌됐든 뭐 비평 네 가지 관점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이제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긴 하지만은 이거는 교육적 비평이라는 것에서는 아이스너가 생각보다 일을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찾으면 찾을수록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아이스너는 뭘 했든 간에 다 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제 제가 할 일인데 제가 이제 한 걸 다 찾아서 여러분한테 알려주는데 아이스너와 아르나임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뭐 이유가 필요 없어요. 사실 이유를 얘기하면 뭐 한두 끝도 없습니다. 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우리가 미술교과로서의 정규교과로 들어간 게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처음에 창의성 중심으로 있다가 미술교과가 단순히 뭐 이제 내재된 창의성을 이끌어내는 걸 위주로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그걸 위주로 해서 방임교육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스푸드인 쇼크로 인해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에 가서 미국이 그게 이제는 자각이 되니까 얘네들이 학문을 깊이 한번 파보자 해가지고 학문의 체계가 있는 교육만 교과로 삼는다 하니까 아이스너가 거기서 이제 덤벼든 거죠. 그래서 아이스너가 네 개의 분과적 형태로 해서 DBA가 만들어지기까지 게티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나올 수가 없지. 무조건 깊게 나올 수 있고 뭔가 업적 같은 개념으로 해서 뭔가 발달 단계나 뭐 비평이나 이런 것들이 거론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론에서 사실은 이거는 효자 과목, 그러니까 효자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좀 공부해 놓으면 이거는 다 맞출 수가 있어. 그러니까 총 20점 가까이 맞출 수가 있는 거죠. 20점 가까이가 아니라 20점 넘게.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제가 수업 때 초반에 이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관련된 내용과 그것은 본 수업에 진행을 해서 지금 수강생들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관점이 없이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 좀 신기 쉽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다음에도 이렇게 나올 거라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별이 분명히 있다는 건 느꼈고 그리고 다른 데에서 뭐 맨날 쉬었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본인들 그렇게 다 붙고 고득점 붙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위주로 관점으로 선별해서 공부를 우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렬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선별해서 먼저 내 공부를 해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뒤로 갈수록 분량이 좀 많아져도 그 관점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양미사가 있죠. 서양미사는 기법이랑 좀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10점에서 14점이네요. 그죠? 10점에서 14점. 뭐 몇 개 나왔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것도 설명할 게 좀 많은데 우선 서양미사는 제가 말로 설명을 할게요. 서양미사는 무엇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제 고대가 있고요. 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이게 19세기에 이미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 우리가 이제 모더니즘 형식이 갖춰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잔부터 후기 인상주의의 세잔부터 해가지고 20세기 전에 이제 그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20세기에서 우리가 1907년부터 해가지고 입체파가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그때 뭐냐면 기하학적 추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뭐냐. 그때를 이제 모더니즘 형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모더니즘을 20세기 초에 야수파와 그다음 표현주의 그때부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형식주의,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있고 모더니즘이 있는데 모더니즘은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더니즘은 전부 형식주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더니즘 안에 형식주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기적인 특성으로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형식주의가 어떻게, 제가 지금 형식주의를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형식주의가 자꾸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주의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고대에서는 아카데미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카데미. 예, 아카데미. 법칙입니다. 캐논. 그러니까 그 법칙의 시작은 언제야? 그리스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와 그 건너뛰어서 르네상스가 돼요. 그러면 그리스는 비교 대상이 이제 이집트밖에 없기 때문에 비교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독립적으로 나올 확률도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요번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있는데, 르네상스는 독립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은 서로 비교 대상이 너무 좋아요. 그게 뭐냐면, 르네상스가 전성기가 이제는 초창기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면서 16세기에 많은 일이 일어나죠.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러면 16세기부터 해가지고 북유럽의 르네상스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베네치아가 있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조금씩 르네상스의 형식이 영향을 주는데, 그게 약간씩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는 것이 결국은 16세기 말에 매너리즘이 등장하죠. 그거의 영향을 같이 베네치아와 매너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은 어떤 게 생기냐면 17세기 바로크가 생기는 거야. 자, 그럼 바로크는 무엇이냐? 바로크에서의 르네상스 비교가 상당히 많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카라바초죠. 그래서 바로크는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바로크가 더 좋다, 르네상스가 좋다. 이건 아직까지 갈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생주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고전주의자들은 르네상스의 기준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루벤스위주의에 해당되는 이제 바로크에서 이제 색채라든가 역동감이라든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로크의 그런 특성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별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세기로 넘어가 버려요. 이게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와중에 인상주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그 인상주의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잡소리 들어가죠. 지금 문 열어놔가지고. 이게 문을 열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현대 이제 모더니즘이 이제 아카데미하고 이제 모더니즘을 공부를 좀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없고, 걔네들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도 그 방식으로 하지만 교과서에서 좀 이슈화 되는 작품들을 가지고 더 세분화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다 하기가 힘들죠. 그러면 교과서는 유튜브를 좀 보세요. 제가 유튜브 조금씩 찍으니까.
예? 근데 요번에도 유튜브 교과서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수업하고 나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수강생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를 좀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찍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잠깐 찍을 때 벌써 17분이 지나갔네요. 자, 그런데 자 보시면 비잔틴에서도 이게 이제 그 판토크라토르의 그 이론 그 용어 사전에 관련된 문제 이런 거 하나씩 나오고 백남주는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 나우만도 중요하고 빌비올라도 중요하죠. 이런 사람들은 다 했고 그리고 마이클 에이셔와 고든 마타 클락 고단이 아니라 고든 마타 클락인데 에, 아키텍처도 제가 이거 문제풀이 많이 걸어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제가 어디서 꺼내왔냐면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심화해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다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알려주는 것은 이런 관점으로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냥 뭐 교재를 본다거나 그런 걸로 한다고 하면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관점은 명확해야 돼요. 자, 오늘 요번에 본 거는 캠퍼스 종류는 기본적인 거고 스텔라 채색 방법 이런 거 아주 좋죠. 요걸 보면은 뭐냐면 모더니즘이 아직까지 계속 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형식주의. 자, 벨라스케스는 워낙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알라프리마라는 개념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상주의에 영향을 크게 주게 되는 관계가 있단 말이죠. 근데 뭐 그런 관계보다는 그냥 벨라스케스 영향 관계에 나왔고 그냥 바로크 쓰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그리스 클래식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캐논, 그러니까 아카데미의 기본 뿌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근데 기출입니다. 기출. 비례 기출이고요. 그 다음에 요셉 보이스는 워낙에 많이 나와요. 사회적 조가 기출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건 다 맞췄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서양 미사는 거의가 아니라 놓친 적이 없어요. 서양 미사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걸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거죠. 점수가 높잖아요. 얘는 이제 이렇게 교육과정 교육론처럼 얘가 10점에서 14점 먹으니까. 그리고 한국 미사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얘는 가성비가 아주 훌륭합니다. 예, 물론 중국 미사랑 비교해가지고 한국 미사가 적게 나오면은 중국 미사가 많이 나오고 또 중국 미사가 적게 나오면 한국 미사가 나와요. 이상하게. 뭐 이상한 건 아니지만 여하튼 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근현대가 한 번씩 나오죠. 근현대 조석진 안중식이 나왔는데 조석진 안중식은 어쨌든 근현대가 한 번씩 나온다라는 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석진 안중식은 이제 장승업의 제자인데 근현대 초기, 예, 초기 모든 그 근현대의 스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근현대로 넘어가면 대부분 그 입체적인 표현을 하게 됩니다. 서양화법을 영향받게 돼요. 말기 때부터 그러니까. 그러면 서양협회, 이런 거 꼭 이상하게 협회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협회를 간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안 나왔지만 다음에는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일영, 그 다음에 심사정,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뭐 쉽게 나왔어요. 뭐 비백법하고 몰골법, 남중문인화의 의미 이런 거 쉽게 나왔는데, 그래도 이게 회화적인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일영은 꼭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냐면, 조일영이 우리가 김정희의 제자 중에 굉장히 애제자인데, 그 애제자이면서 애증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조일영이 언제 이게 나중에 처음에는 이제 남중문인화에서는 좀 갈시를 받아요. 왜냐면 중인 출신이기도 하지만, 조일영이 굉장히 획기적인 기교 위주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주제적인 면에서는 남종화를 추구하지만 기교 면에서는 그러니까 김정희는 굉장히 그 초목으로 해가지고 갈필로 해서 그림을 굉장히 간략하게 함축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화려하게 그립니다. 그런 면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장승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조일영 기반으로 해서 어렵지 않게 나왔고요. 뭐 이때 당시 신라 무덤인데 우리가 보통 석실 봉투 무덤하고 돌무지 덧널 무덤 이 명칭 쓰는 게 나왔어요. 근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신라 무덤에는 그림이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 고분벽화가 자주 나왔던 것은 고구려 벽화의 형식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회화가 중요하죠. 그냥 회화가 있으니까 그걸 본 거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구조를 본 겁니다. 근데 구조 나왔다고 해서 뭐라는 건 아닌데 그러면 고분벽화 다음에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할까? 백제의 고분벽화가 있는데 백제는 나오지 않고 신라 무덤이 나왔단 말이죠. 약간 앞뒤가 맞진 않지만 어쨌든 예, 이런 것도 했었으니까 그냥 뭐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채북 같은 경우도 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윤재용 같은 경우도 말기회화의 특징을 물어본 거죠. 말기회화의 특징. 자, 말기의 특징을 물어본 거는 말기는 항상 나올 수가 있어요. 말기는, 예, 말기는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숨절의 특징 이런 거 다 했던 건데 나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한국미사에서는 요번에는 조금 그래요. 약간 곁다리로 나오지 않았나. 불화 2점인데 이것도 뭐 기출 개념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십장생도도 이제 민화적 개념, 주제, 제작 과정에서 나왔고요. 윤두서, 실득이 나왔습니다. 윤두서의 개인적인 개념의 내용이 나왔는데, 예, 약간 뭐랄까,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나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약간 필독서를 더 집중해서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아주 좋은 문제, 나쁘지 않아요. 이 화육법. 그리고 이 화육법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화론이 좀 나온다. 화론이 매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화론은 해야 돼요. 근데 화론이 나온다고 해서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깊게 너무 많아. 자, 중국에서 이제 여기 한 문제 나왔었는데, 예찬이 뭐, 그러니까 오진 나왔고, 그 작품에 대한 필목법, 동원의 화풍구도. 자, 우리가 중국 미스 알고 보면 되게 함축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문제이긴 하지만 두 문제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중국 미사는 최대한 간략하게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보냐면 위진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는 보세요. 위진남북조 시대 같은 경우는 회화가 나올 것 같아. 물론 이제는 걔네들이 이제 중국화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제 윤곽선의 선적인 맛을 그때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나올 수는 있으나 우리가 화풍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강조되진 않죠. 그래서 우리는 위진남북조 시대는 회화적인 특성보다는 뭐 고구유사변화 뭐 이런 거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쉽잖아. 근데 화론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최초의 인물 화론이 그때 등장했으니까.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화론의 고계지가 나오죠. 이게 종병의 화산수소도 나왔고 곽계의 삼원법. 그러니까 요렇게 화론을 고르는데 이제 회화론을 거론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이게 이제 1월 달이니까 작년이고 이게 재작년이겠네요. 근데 이제 보시면 예찬하고 오진하고 이제는 동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5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5대 같은 경우는 남종아의 뿌리라고 봅니다. 남종아의 뿌리이기 때문에 뭐 피마준이라든가 그런 준법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 당나라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남북종아 나눠줬으니까 봐야 되는 거긴 한데 뭐 자세히는 안 나와요 거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송나라 때부터 남송과 북송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송나라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부벽준이 생기면서 이제 뭐 이당이라든가 나름대로 북종화적 남성 원체풍의 특성과 북송의 그런 어떤 남종화의 특성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면서 시험 문제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나라. 원나라는 이제 나라를 빼앗기고 한족 애들이 나라 빼앗기고 이제 운둔하면서 그림을 그려지는 요소들이 남종화. 그때는 또 이제 원차풍이 또 많이 유행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남종화가 유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명부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원말사대가 거기는 안 나오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원대를 꼭 봐야 되고 그다음에 명청대 그리고 요즘에는 그 청대 이후에 근현대까지 거론하는데 사실은 그게 맥락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상관이 없죠. 걔네들이 공산당 되기 이전에 이제 국민당하고 이제 공산당이 서로 이게 겨루다가 나중에 공산당이 이겨가지고 지금 중국이 공산당이 된 거잖아. 근데 그 이전에 그 여러 가지 그거를 항의하는 미술들이 있었단 말인데 우리가 그런 거를 굳이 우리랑 연관성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까지 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문사 딸랑 하나 얘기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조각사 요번에 안 나왔고 조각사 근데 한 문제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안 나올 때도 있죠. 이제 장 아르프하고 김종영 요거는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뭐 김종영 자체 불각도인이라는 게 나왔고요. 생명주의가 나왔는데 그 바이오 모핑 나왔고 그런데 요거 보시면은 이 조각사가 약간 중구난방인 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각사 하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가 19세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18세기부터 신고전주의 조각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신고전주의 조각 하면 생각나는 게 기념비 조각이에요. 그러니까 고전 양식을 추구한 거죠. 그런데 그걸 깬 사람이 로댕입니다. 그래서 로댕, 마이올, 브루델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걔네들이 그냥 항상 거론되는데 로댕은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서 20세기 되면서 대표적인 추상 조각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브랑크시죠. 그래서 브랑크시도 나와요. 브랑크시에 영향받은 생명주의에 영향받은 사람이 영국의 무어 같은 사람이죠. 헤버스라든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좀 이게 저기 장르품 물론 나오긴 했으나 그런 사람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올 법도 한데 그런 게 안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조각사는 그냥 그런 틀에서 완전히 중요도를 차지하지 물론 중요도가 있긴 하지만 약간 벗어나서도 많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조각사는 하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파나는 한 문제 나오죠. 그 파나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조각사는 그나마 조금 중요한 사람 나오면 그런갑다 하는데 여기선 그거 없어요. 그냥 파나 중에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제작 과정에서 만약에 주의할 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지 대안을 쓰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그런 것들이 주로 나오니까 사실은 목파나가 됐든 콜라그래피가 됐든 에커틴트 오목파나가 됐든 다 해야 됩니다. 많지는 않죠. 근데 다 해야 돼요, 파나. 근데 가성비는 떨어져도 한번 해놓으면은 괜찮아요. 저도 이제 콜라그래피하고 이거 그대로 문제 냈었거든요. 그리고 요번에 뭐 고프라주 어쩌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은 다 점수 처리가 된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복귀하면서 낸 애들이 전부 점수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에코틴트 나왔고, 그 다음에 공기 기포 없애는 방법, 이런 게 나오잖아. 파너지 사용법,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벨트의 의미 같은 경우, 파너 용어 같은 경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예 같은 경우는 여기서 김정희의 예서체가 나오고요. 쌍구법 이런 게 주로 나왔었는데, 정각이 나오거나, 근데 이광사 법첩이 나왔어요. 법첩. 네, 법첩. 자, 법첩하고 초소. 그래서 이제 행서 쓴 사람도 많은데, 이제 초소는 원문에 초소로 나와 있어요. 이광사 책 법첩에 관련된 내용 보면은, 이거는 뭐, 여지가 없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약간 지역적이긴 한데 서해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2점짜리니까 너무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서해 이런 거 다 찾으려면 여기에 도서관에 책도 없습니다. 이건 서구에 있는 책이에요. 제가 찾아봤더니. 자, 그 다음에 건축이 있죠. 자, 건축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는 안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건축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 한 2년, 3년 터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1, 2월 달 수업에서 나왔던 건데 그대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레나스, 피렌체, 대성당의 브루네스키 이렇게 제시가 됐었고, 그 다음에 디자인과 디자인사가 있는데 얘네들은 사실은 약간 지역적인 걸로 유명하죠. 사실은 그래요. 공예 파트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디자인이 그래요. 디자인사까지는 좀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하는 건 아니냐? 우리가 그렇진 않죠. 10점에서 8점 언젠가부터 꽤 많아졌어. 그러니까 두 문제 나오면 4점, 4점이면 8점 맞아요. 근데 이제 10점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10점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보통 6, 7점을 맞아야 된다. 지역적인 거 빼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너무 욕심 부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욕심은 제가 부려야 되는데, 아, 얘네들 보시면 이때 당시 루드 슈브렐 뭐 이거 당연한 거죠. 이런 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 당연히 다 썼고, 디자인사가 문제여서 이때 당시 아르누브에서 페브릴 유리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저도 디자인사에서 조금 얘네들의 결과물까지 쓰라고 하긴 좀 그랬어요. 근데 교과서에서 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과서 할 때 제가 얘기하긴 했는데 본 수업 때는 요걸 얘기하지는 않았죠. 그래서 교과서에서 뭐 적중했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래. 그다음 빅터 파파하는 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슈마우도 마찬가지고 중간 기술, 적정 기술 디자인 아주 좋습니다. 이런 문제는 좋죠. 이게 트렌드죠. 그러니까 요거는 10점에서 9점, 8점까지는 맞출 수 있었다. 10점 다 맞출 수도 있고. 근데 요번에는 어때요? 표색계, 면세 표색계 나오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8점에서 4점은 괜찮았고, 인터랙션 디자인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맞추면 한 5점, 6점 갈 수 있죠. 희귀 법칙에다 피치어 법칙은 좀 놓쳤어도 우리가 8점을 다 놓치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었다. 공예는 쉽게 나왔어요. 자, 공예가 나오면은, 공예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8점, 10점, 얘네는 공예는, 어, 야, 너무 많이 나왔다, 얘는. 예. 7부공에 원래 공에 한 문제 정도 나오잖아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얘 때는 안 나왔고. 자, 마지막으로 재료연구. 자, 재료연구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6점에서 10점 가까이. 근데 이게 미술사랑 좀 섞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당시는 목탄이 나왔어요. 페디먼트 요거 수정제하고 나왔고요. 팻 오버린. 제가 시험 문제 그대로 냈죠. 물감이 마를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인상주의 해가지고 그대로 냈고, 프레스코프 소틴수. 이것도 그대로 냈습니다. 자, 요것도 다 맞췄을 거고. 그래서 10점 가까이. 요때는 진짜 고득, 요번에도 고득점 나왔지만 요때 정말 그냥 가뿐하게 넘겼죠. 가뿐하게. 근데 요번에 보면 이제 드로잉 너무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증강현실 쓰는 거는 뭐 괜찮았어요. 프로젝션 매핑, 뭐 괜찮았습니다. 이것도, 재료연구. 근데 괜찮기보다는 너무 좀 쉬웠다.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지금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그 교육과정 교육론과 미술사라고 붙은 거는 다 미리 해야 돼요. 1, 2월 달 무조건 깔고 가야 돼요. 그거를 중심으로 이 틀이 딱 갖춰지는 건 1, 2월 달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틀이 맞춰지지 않으면 뒤에서 맞춰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 뼈대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위주로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은 점수가 절대 그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안정권에 갈 수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학습법은 결국은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건데, 이제 우선순위 학습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출을 중심으로. 그래서 기본 이론 정리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그러면서 기출에서 맨날 나오니까 기출 확장 한번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3월에 되면은요, 문제풀이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리는 게 뭐냐면 3월에 미리 포기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자기가 한다고 했는데 3월에 못 쓴다? 못 쓸 수 있는데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데 그쵸? 예, 그리고 필독서 학습이 필수다 이제는 그죠? 그렇게 해서 공부할 때 할 때 하자라는 겁니다. 맨날 이렇게 미루지 말고 할 때 해야 됩니다. 이거는 1, 2월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합격합니다. 합격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성이 지금 너무 다분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낙심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요번에만 바싹 하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화이팅 하시면 됩니다. 제가 좀 빨리 설명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도 지금 30분이 넘었네요. 참. 30분 넘으면 잘 안 보던데. 그래도 좀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